첫 번째 이슈를 한번 볼까요? 마은혁이라는 분이 과연 누굴까? 자, 마은혁이라는 사람부터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63년 9월생입니다. 강원도 고성 거진면 출신이고요. 오남 이녀 중에서 다섯째로 태어나서 서울대 사범대 부속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습니다. 81학번입니다. 1984년에 육군에 입대해서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이게 87년도에 민주화 운동이 이제 가장 활성화됐던 87년도에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 연맹 여기에 창립 멤버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노회찬이라든지 주대환이라든지 이 인민노련이 사실 뭐 정말 이 5.3 인천 사태라든지 여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천 지역 이 아마 부평 쪽에 아마 이 기반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이런 운동권 단체였는데 여기 아주 핵심 멤버로 특히 이론가로 당시에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2000년도에 연수원 29기 해서 이제 그때부터 판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인민노련 우리 지원님 인민노련 잘 아시죠? 제가 인민노련 멤버니까요. 헐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1987년에 생겼어요. 1987년에 생겼고 초창기에는 이제 그 주사파하고 같이 좀 그 운영을 하다가 그 내부에서 이제 노선 투쟁이 벌어져서 주사파는 이제 짐 싸들고 나가서 이제 인노회라고 하는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회라고 하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었고, 네. 이제 뭐 크게 보면 이제 NLPD로 봐서 이제 PD 계열, PD 계열이죠. 인민노련 PD 계열이고, 그때 이제 인민노련의 지도 이념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였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고, 87년에 결성돼서 나름대로 거기 이제 인천 지역의 그 노동 현장에 그 뿌리를 내리면서 주로 이제 부평, 주안, 그다음 부천 뭐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런 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90년대 접어들면서요. 이걸 좀 전국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사회주의 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한국사회주의 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까지 해갖고 제가 또 조정의 명을 받고 또 울산 가갖고 한 3, 4년 또 개고생을 했습니다. 핵심 멤버시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가 이제 결국 그 조직이 뭐 사실상 해체가 되고 그 이제 그 소련 뭐 동구 무너지고 뭐 그때 그러면서요. 뭐 다 전향을 많이 했죠. 네, 전향하고 그다음에 합법 노선으로 바뀝니다. 네. 한국사회주의 노동당 내에서 뭐 하다가 그래서 한국노동당 한국 합법정당을 만들어서 하자고 한국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하다가 그 당시 민중당이라고 있었잖아요. 민중당 있었죠. 민중당하고 이재호, 뭐 그렇죠. 김문수, 장기표, 장기표. 이우재 이런 사람들 했던 민중당 거기랑 합쳐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은혁 그 판사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인민노련과 한국사회주의 노동당 한산호라고 불렀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현장 뭐 이런 활동가는 아니고 이론가. 그래서 그 조직 내에서 선전 담당이었어. 선전 담당. 그리고 저는 이제 92년에 야 이거 뭐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거 아닌 것 같다. 참 오랜 고심 끝에 이건 아니다. 그리고 제가 공개적으로 글을 써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사회주의 못하겠다 하고 했다가 또 배신자라고 그때 그냥 집중 포화를 맞았어요. 이쪽 저쪽에서 배신자 얘기만 그러니까 저는 젊은 시절부터 이제 배신자라는 소리를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 포기 선언하고 뭐 했더니 이제 저한테 배신자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도 그때 그 노회찬은 그건 안 된다. 내 마음속에 붉은 태양은 영원하다. 그 붉은 게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그 염원이죠. 그러니까 저 마은혁도 거기 그 노회찬 전 의원하고 그 같이 했어요. 같이 하다가 이제 사실상 이렇게 되니까 새로운 뭐를 모색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법시험 공부해 갖고 판사가 된 거죠. 그렇군요. 이게 지금 뭐 앞으로 저 지원님은 호를 배신자.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요새도 배신자 소리 많이 듣잖아요. 이제 너무 배가 불러요. 배신자 소리 하도 많이 들어갖고. 자, 이게 그래 마은혁 이 판사는 잘 알겠네요. 뭐 비교적 잘 알죠. 아주 골수였어요. 아주 자기 스스로
정통 ML주의자다. 아, 마르크스 네, 레닌주의자다. 정통. 그리고 그 원전 같은 거를 뭐 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해가지고 그걸 꿰차고 있고 뭐 이론가로서 근데 이제 한국 현실하고는 안 맞죠. 네. 예. 사실 뭐 20대, 30대에 뭐 사회주의 운동이나 여기 심취 안 한 사람들은 뭐 별로 없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이 소련이 무너지면서 아마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에 그 충격을 많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당시 운동권이 붕괴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이제 이 소련의 동구권의 붕괴. 그렇죠. 예. 이게 그동안 그 해왔던 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걸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그때는 뭐 진짜 이제 저희들 뭐 동기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사회주의 원조 국가 가서 배운다고 그래갖고 저 소련에 유학까지 갔다가 거의 뭐 박사 논문 다 썼다가 갑자기 소련이 무너지는 바람에 집도 절도 없이 가버린 사람도 꽤 있어요. 그리고요. 송영길 인민노련 출신이었어요. 맞아요. 송영길 인민노련. 송영길이 인민노련 그때 조직 같이 했고요. 네. 부평에서 인천 부평에서 그 택시 노동운동 네. 그거를 좀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었어요. 네. 근데 송영길이 저보다 먼저 전향한 거 아세요 혹시? 그래요? 저는 92년에였고 네. 송영길은 그때 노태우 정권 말기에 뭐 좀 그 운동권 출신 인사들 그 송영길은 그래도 연대 총학생회장 해갖고 좀 이름이 좀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송영길은 그 당시에 그 운수 노조 뭐 이런 것도 좀 공개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 소련에 보내준 거예요. 소련에 견학을. 그 갔다 오던 횟가닥 한 거예요. 야, 가봤더니 우리가 마르크스 레닌주의 책에서 읽은 그게 아니더라. 네. 소련 가봤더니 비참하더라. 거기 충격을 받고 조직을 떠납니다. 네. 조직을 떠나서 그때부터 사법시험 뭐 해가지고 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마은영은 아주 골수로 남아갖고 전향 안 하고 뭐 이렇게 한 거고 송영길이 일찌감치 이거는 아니다 하고 했는데 나중에 하여간 뭐 민주당 들어가고 뭐 그렇게 된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북한을 한 3번 정도 갔다 왔는데요. 이 주사파들은요 북한 한번 보내야 돼요. 가보면 얼마나 그게 허망한 사상인지 그걸 보면 눈으로 보면 아마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 학생운동 때 뭐 또 노동운동 때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다 하더라도 판사가 되고 난 뒤에는 사실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분 같은 경우에 판사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당시에 이제 이 판결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민노당 사건이죠. 네, 바로 이제 이 민노당 관련된 사건인데요. 당시 미디어법 관련해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로텐더를 점거해서 이제 기소됐던 사건이 있어요. 당시에 이제 미디어법 그때 이제 종편 뭐 만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MB 정권 때. 네, MB 정권 때. 자, 그때 이제 마은혁 판사가 당시 민주당 인사는 기소하지 않고 민노당만 기소했다. 이걸 문제 삼아서 공소권 남용이다. 그래서 이 12명인가요? 그때 전원을 공소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특이한 공소 케이스죠. 기각을 해버리면 아예 이게 재판이 안 된다는 의미였어요. 재판을 회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꽤 문제가 됐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은혁 저 판사가 확실하게 생각을 정리 안 한 상태에서 사법시험 합격해갖고 이제 법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었고, 그러니까 마은혁 판사가 그 당시 뭐 사회주의 노동운동 할 때와 똑같이 뭐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아직까지 신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네. 그러나 그런 어떤 뭐 좀 사상적 흐름 이거 자체를 저 사람은 자기 정리하고 뭐 새롭게 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저희가 인민노련부터 한국사회주의 노동당, 합법정당 통해서 민중당이 근데 총선에서 한석도 못 내고 뭐죠? 해산당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당법상에. 네네. 해산당하고 나중에 만든 게 또 민노당 아닙니까? 민노당. 네. 그게 계보죠. 그 족보죠. 그러니까 민중당은 이제 당시 YS하고 이제 같이 합쳐지면서 네. 사실 이제 뭐 김문수 당시 이제 민중당 지도부가 YS 쪽으로 네, 다 사투가 갔죠. 많이 됐죠. 많이 갔죠. 예. 네. 예. 저기 이재호, 김문수 뭐 이런 네네. 사람들이. 그런 예. 분들이 이제 갔었고, 자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마은혁 재판관의 어떤 이 사상적 생각과 이런 게 이 변함이 없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너무 자신의 어떤 정책 색깔을
판결에까지도 이제 한다라는 그런 지금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사실 이제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이제 2명으로 본인들이 원래 한 명씩 하고 한 명은 합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한 명에 이제 마은혁 당시 정계선 재판관은 서부지법 원장이었고 마은혁은 거기에 또 이제 판사였죠. 부장 판사였지 않습니까? 서부지법에서 두 사람 다 이제 헌법재판관으로 민주당이 이제 지목을 했어요. 네. 그럼 그만큼 아마 이 마은혁 재판관은 확실히 자기 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인데 근데 그때 한 가지 이제 국민의힘에 조금 뭐라 할까 흠결 비슷하게 남은 게 원래 여야 각각 한 명이고 여야 합의로 한 명 이게 그간의 관행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자기들이 의석수 많다고 2명을 꼭 하겠다고 해갖고 처음에는 거기서 합의가 안 됐는데 사실상 그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추인을 해줘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추인해주니까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민주당 쪽에서 니들이 다 합의해놓고 왜 이제 와서 깽판 치느냐 네.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예. 바로 이제 그런 문제이고 그래서 이제 이 국민의힘 그 국회에서는 이 당시에 이제 최상목 대행이 이거는 지금 합의가 된 게 아니다. 그 합의가 된 게 아니다는 것은 그동안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여야 한 명씩 합의 한 명씩 했는데 보니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나는 분명치 않다. 그런 이유로 이제 임명을 안 했습니다. 자, 이게 헌법재판관을 보시면요. 333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3명을 그냥 임명을 해요. 임명을 하는데 대법원장과 국회는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어요. 네. 이제 그게 달라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하면 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결국 대통령의 어떤 임명권 이걸 굉장히 이제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거 지금 임명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어요. 네. 그거에 대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법률위원 주진우 의원이 오늘 의견을 냈습니다. 의견을 낸 게 뭐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 각하해야 된다. 왜? 그 감독님 주진우 의원 주진우 페이스북 한번 볼까요? 예. 자, 조금 더 키워주세요. 주진우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국회 차원에서 자신들의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서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국회의장의 이름으로 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죠. 요 의견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주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국가 기관간의 권한 충돌 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해결 처리하면 될지를 판단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네. 헌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그러니까 국가 기관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국회라고 하는 그 헌법 기관과 그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또 헌법 기관 간의 충돌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국회라고 하는 기관을 대표해서 뭘 하려면 당연히 국회 표결을 거쳤어야죠. 네. 근데 우원식 개인이 암만 국회의장이라 할지라도 개인이 해버리면 저거는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효력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하는 거고요.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몇 명,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 건 맞지만 저렇게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몇 명이 모여서 우리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내자. 그래갖고 냈는데 아니다. 당신도 국회의원들 몇 명이 낸다고 해서 국회 전체를 당신들이 대표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네. 해가지고 그걸 각하로 했다는 거예요. 각하는 요건 자체가 안 되니까 심리 자체를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게 각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그 중대한 절차적 그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에 저거는 뭐 당연히 각하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주진우 의원의 주장이고 전 뭐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어떤 절차적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 지금 중대한 문제들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이게 이번에 만약에요 최상목 대행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마 민주당은 또 위헌이라 그러면서 이제 탄핵 소추를 할 거예요. 그렇죠. 할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아마 안 할 가능성도 있는데 못할 거예요. 네, 못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거를 151명으로 하느냐 200명으로 하느냐 이거를 아직 결론을 안 내려줬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제 그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안 내려준 상황에서 계속 지금 대행에 대한 지금 이 의결 종족수가 얼마냐 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부터 먼저 결론 내려주고 순서대로 한다면 뭐 누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한 상태에서 자기들 지금 이 숫자만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그런 어떤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저 절차적 하자가 있으니까 각하해야 되는데 혹여라도 이제 저게 헌법 위반이다. 헌재도 그렇게 지금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일도 내일로 좀 당겨서 바로 잡고 그러는데 그런데 할지라도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거기에 뭐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네. 반드시 따라야 될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 조항이 아니고요. 권고 조항이에요. 권고 조항. 네. 그래서 뭐 내일 헌재에서 그런 결정 내린다 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뭉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헌재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내일 한번 결정을 지켜보고 또 그 이후에 대응도 한번 저희가 계속 워치를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